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논문 작성법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의 한상우 교수입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이버 대학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해서 대단히 저는 나름대로는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제목에 적으신 대로 사회복지학 분야의 논문을 어떻게 하면 좀 요령 있게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논문 작성이 무슨 전공별로 서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석사학위 논문도 있고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 또 학회지에 실는 학술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은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때로는 기말 시험이나 중간 시험 또는 중간 기말 보고서들을 이렇게 내시게 되는데 이게 논문의 형태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 논문을 어떻게 하면 좀 요령 있게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 유인물을 보시면 대략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구 선수는 말이에요. 야구 선수는 그 이름 석자가 야구를 잘하면 빛이 나죠. 또 영화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몸값이 올라갑니다. 학생들, 특별히 교수님들, 이 학자들은 다른 게 없어요. 논문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평가를 받는데 주로 보고서 같은 거,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논문 형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논문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격을. 요 구분하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술, 테크닉 하는 그 기술이 아니고요. 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기술적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현상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아는 만큼 정확하게 서술을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어요. 왜 우리 간혹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시오. 이런 숙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각종에 많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레포트로 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술적인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명적 연구가 되겠어요. 설명적인 연구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판단과 나의 주장을 곁들여서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요거는 다분히 객관적인 사실, 만을 기록하면 되지만은 요거는 이것에다가 더하기 주관적 주장까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경험하시는 그 논문들이 어떤 게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주관식 논문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설명적인 이런 논문들을 많이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 교재에 여러 가지 그 종류를 했습니다. 예컨대 thesis, 주제 논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위 논문, 석사학위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코스웍을 다 마치고 논문을 써야 돼요. 그 논문을 우리가 모노그래프, 전공 논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학위 논문은 뒤에 나오는 특별히 디저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학위 논문이 되겠고, 특별히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는 또는 학자들이 쓰는 전공 논문을 우리가 모노그래프, 그 외에 티시스나 아티클, 에세이, 페이퍼 이런 것들이 바로 리포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말이나 중간 보고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프리시딩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시딩스. 이것은 학술 세미나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제출하는 논문,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논문, 이것을 우리가 프리시딩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의 그 주된 연구 대상이 되는 논문은 바로 학교의 어떤 그 기말 보고서나 이런 주관 시역 답안을 위한 이런 논문에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라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기술적인 연구와 설명적인 연구로 곁들일 수가 있는데, 주로는 어떤 설명적인 그런 연구로서 주관적인 판단까지를 함께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논문의 유형입니다. 논문의 유형. 요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귀납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 귀납적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논문이 이제 귀납적 연구 논문. 그 다음에 연역적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논문이 연역적 연구 논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귀납적, 연역적이냐 하는 논리학상의 용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실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그것들의 공통된 원리를 뽑아내 가지고,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다 죽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결론으로 얻어내는 거죠. 연역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원칙, 다른 말로 확인된 하나의 이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이 연역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귀납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 가운데 주로 지금 우리 연구 대상이 학교에서 쓰는 논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연역적인 연구가 많아요. 연역적인 연구. 이 연역적인 연구를 통해서 각종 보고서나 시험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형식적인 요건들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당장에 이런 논문을 쓰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좋은 논문의 요건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논문을 다 잘 쓰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바쁘신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겠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로는 논문은 말이죠.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이미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비낀 경우에는 그게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자는 논문으로 얘기한다 이게요.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나 판단이나 정책적인 제안을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논문이지. 그것이 바로 좋은 논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연구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주장이 논문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논문의 독창성이에요. 그래서 그럼 독창성이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지 않았던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없었던 주장을 얘기하면 최고의 독창성이 있는 논문이 되겠죠. 근데 그런 논문은 죄송하지만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논리적인 근거, 이론적인 기초, 어떤 선행 연구의 증명, 뒷받침이 없이 그런 것들이 없이 아무리 독창적인 얘기를 해봐야 설사 그게 옳은 얘기라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그걸 아주 우리가 대화상에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궤변이라고 그래요, 궤변. 뛰어난 이론이 아니고 그걸 궤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좋은 논문을 독창적으로 쓰되 그것은 선행 연구에 기초해야 된다. 제가 그걸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모방이야말로 창조의 어머니다. 그런 얘기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논문을 독창적으로 쓰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을, 책들을, 자료들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좋은 자료 없이 좋은 논문을 쓰기는 어렵죠. 독창적으로 쓰되 그 독창성은 이전 연구에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헌들을 찾고 조사해서 읽어내야만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들 이건 다 알지. 그런데 사실은 바쁘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게으르고 해서 그걸 안 찾을 뿐이지 그거는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논문은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정확해야 되느냐? 자, 정확해야 되는데 내용이 정확해야 돼.
아무리 학교에 보고서라고 하지만 거기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그거 쓰면 되겠어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거짓말을 쓰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겠지. 그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학문을 하는 학자의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자의 제1의 생명이 뭐냐? 왜 학문이 소중하냐? 어니스티, 정직성이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학자가 논문을 통해서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것이 학자들의 본업이거든.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그나마 좀 존경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정직성이 없다. 거짓말을 논문을 통해서 한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정확히 한다. 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논문은 내가 모르는 내용을 쓰지 말아야 돼.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확인을 해서 써야지. 통계를 찾아서 분석을 해보고 실제 실무자에게 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책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을 해가지고 반드시 써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식이 정확해야 돼. 형식. 오늘 이제 강의를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형식이 뭔가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목찰할지 그 다음에 인증을 한다 말이야. 주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고 주는 어떻게 달고 또 참고문은 어떻게 표시하고 이런 것 등등이 지금까지 정해진 이런 방법에 잘 따라줘야 그 논문을 읽는 사람이 논문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험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왜 똑같은 내용을 거의 모범 답안을 이렇게 다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해가지고 냈는데 점수가 다르냐 이게.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는 형식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식에 관한 얘기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객관성. 이건 아까 제가 독창성을 말씀드리면서 독창성 이전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평이성, 유용성 이런 거 이건 좀 말 그대로 좀 평이하죠. 그럼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논문의 가치는 논문은 왜 있습니까? 내가 평가받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래 평가받기 위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논문이 읽는 사람 이 눈에 잘 들어와야 돼. 읽는 사람의 마음에 닿아야 그게 좋은 논문이지. 자기는 그냥 많이 안다고 말이지 그냥 여러 가지 이론 갖다 쓰고 막 어마어마한 대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를 냈는데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 그 가치가 있겠어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쉬운 논문 이게 좋은 논문이에요. 평가 이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이 정말 이 뜨거운 이 열정을 말이야. 이 충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감동을 주고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논문을? 하다 못해.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교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쓰려면 이 교수님 마음에 그게 와 닿아야지. 그렇게 쓰려면 절대로 쉽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예요. 말도 마찬가지지.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하죠.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논문을 꼭 그렇게 생각해요. 야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거니까 뭐 알든 뭐든 그냥 유식하게 쓰면 이게 좋은 논문이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학회에 논문을 이렇게 내봤는데 저한테 가장 논문을 쓴 사람한테 다른 심사위원이 주는 찬사가 뭐냐면요. 논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그 논문은 합격이라 이 말이야. 논문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군요.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불합격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정확한 문장, 쉬운 문장, 이걸로 논문을 써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요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문의 유형, 뭐 종류 이런 것은 별로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 목차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목차. 주제는 이미 사실은 거의 주어졌다고. 시험 문제에서 주어졌죠. 교수님이 레포트 쓰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쓰시오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에서 쓰는 논문은 주제의 선정 가지고는 일단 고민을 안 해도 돼.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위 논문 쓸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에 대해서 쓸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연구하다가 논문 쓸 시간을 놓치는 사람도 많아. 학회지에 발표하는 논문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내용을 안 썼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읽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 이게 논문이 받아들여지겠다. 그 주제의 선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은 더셨어요. 자, 두 가지의 그 논문의 유형이 있는데 귀납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실제 당장 사용하려고 하는 연구는 귀납적이라고 했습니까? 연역적이라고 했습니까? 연역적. 감사합니다. 맞았어요. 연역적이란 말이에요. 그 연역적이라는 논문의 그 연구에 의해서 제가 이제 표준적인 틀을 이 교환에 제시를 했어. 예? 두 번째, 그 귀납적 연구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못 하려고 여기다 썼습니까? 자랑하려고 썼습니까? 네. 사실은 자랑하려고 썼어요. 명색이 이게 우리 사회복지학과의 논문 작성법 특강인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딸랑 얘기를 하면은 보고서 잘 쓰는 요령이 돼요. 이게 사실은 강의가. 그렇잖아요. 좀 격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창하게 논문 작성법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사용할 요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요 교환하고 제가 마지막에 그 드린 한 장짜리가 또 있어요. 예제 해가지고 연역적 연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가 하나의 문제를 먼저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자,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보고서든 시험이든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 기술적으로 써야 되겠어요? 설명적으로 써야 되겠어요? 설명적으로. 그렇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인데 뒤에다가 일부러 꼬리를 잘라놓은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시오, 무엇을 논하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논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을 안 줘도 이 말을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어떻고 뭐 이런 기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만 전부 기술을 해놓으면 읽는 사람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야, 이런 문제 나도 심각하게 느꼈는데 네가 이 문제를 제기해줘서 고맙다. 너 말 잘했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제시하고 그런데 내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성실한 사람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요 라고 나의 평소에 식견까지 밝혀주면 이게 고득점 답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논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거는 제가 문제도 주고 이 답도 준 거야. 이렇게 놓고 일반적인 제가 목차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1장 또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중간 보고서 쓰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중간 보고서 쓰는데 거창하게 제 1장 하면 이건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을 이렇게 해도 되지 보통.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1 이렇게 써셔도 좋겠다. 근데 1장은 서론이 서론. 자, 이것을 꼭 서론이라고 안 쓰셔도 되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는 뭐 서언 글 머리에 아주 또 시적인 분들은 들어가면서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표기를 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내용이죠. 제 1절에 연구 목적 제 2절에 연구 범위 제 3절에 방법 등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기술하는 부분이 논문의 머리, 서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거 처음부터 이게 너무 거창해가지고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논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를 쓸 때 제 1장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쓰면 교수님이 대단히 감탄을 하지. 제가 속어로 그냥 표현하고 싶지만은 카메라 때문에 대단히 감탄을 해. 이 학생은 적어도 논문 작성법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 이걸 쓰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게 논문이라고 하면 연구 목적, 범위, 방법을 이렇게 나눠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게 너무 그냥 새삼스럽고 그러면 안 쓰더라도 보통 어떻습니까? 논문 쓰면은 서론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서론을 쓰잖아요. 거기에 제목은 안 쓰더라도 순서적으로는 이 내용을 자기가 기술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제로 드린 것 중에 이런 경우에 서론 해가지고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각국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고찰 분석하고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는 아주 그냥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머리에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이 논문을 쓰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밝힌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 논문은 근본 사회복지개론 기말고사의 주관식 시험에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작성한다.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두시고 실제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연구 목적으로 밝힌다. 두 번째, 제가 연구 범위라고 했죠. 야, 연구 범위는 뭔가를 한정한다는 건데 그거 너무 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쓰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지. 연구 범위는 뭘 쓰냐면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논문에 말이죠. 뭔가 지금 주제를 잡고 쓰잖아요. 시간적 범위. 저출산 문제인데 언제? 이조시대예요. 앞으로 2100년대예요.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공간적 범위는 저출산 문제인데 주로 어디? 멕시코? 인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3. 대상적 범위란 게 있어요.
저출산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예?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가정적인 측면도 있어. 심리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저출산 예컨대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얘기하는데 야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인구가 떨어지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주 미시적으로 말이야 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저출산은 부부의 갈등의 길에 심리적인 요인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화합을 다져줘야 되고 성교육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연구 대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야. 따져보면. 근데 그것을 딱 갈라서 나는 그중에 특별히 요 부분 사회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려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이 학자적인 딱 이 폼이 잡힌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데 연구 범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대단하지만 연구 범위를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교수님이 이제 그 뒤에 논문을 못 읽으실지도 몰라. 기절해가지고. 대단하다, 이게야. 자, 보십시오. 연구 범위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대상적 범위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2000년대를 기준으로 향후 20년간의 변화와 추세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간적인 범위는 특별히 현황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적 범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네. 재밌습니까? 네. 재미는 없지 사실은. 연구 방법, 논문은 어떻게 썼냐 이 말이에요. 아니 논문 읽는 사람이 어떻게 썼는가 그냥 눈치 채우면 되지. 뭘 그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 그 형식적인 정확성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흔한 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책이나 논문을 보고 비끼는 거. 쉽게 말하면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 분명히 참고하는 건 필요해요. 그걸 제가 얘기하니까 보고 비낀다고 표현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련 문헌조사. 관련은 빼고요. 연구 방법으로 논문에 쓸 수 있는 게 문헌조사입니다. 문헌조사. 어떤 문헌? 뭐 책도 있고요. 단행본이라고 합니다. 책을 그냥 책 하지 않고 단행본 이렇게 해요. 단행본.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네? 아버지 말씀? 그것도 나중에 필요해. 신문도 있고요. 자, 신문도 있고 어떤 관계자하고의 면담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문헌조사만 해봤어요. 책도 있고 논문, 학위 논문. 그 다음에 학회지에 실린 거, 학술 논문.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요즘에는 홈페이지 하여튼 정보 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료는 거기 가면 다 있지. 그거는 또 보고 타이핑할 필요도 없지. 그냥 저스트 드래그 해가지고 클릭해버리면 사실에 관한 자료는 다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홈페이지. 신문도 좋고 내가 아까 어떤 분한테 실무자한테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도 여기까지 근데 가로를 끊어야겠네. 2, 3, 4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연구 방법이고 또 그 외에 이것 말고도 실제로 이제 내가 설문조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책은 책이지만은 통계 자료집 같은 경우는 통계 조사라고 합니다. 그냥 문헌 조사라고 이렇게는 안 해. 통계 조사. 자, 이런 방법 등을 써서 논문을 실제 쓴다 이 말이야.
이건 뭐 기술한 요령이기도 하지만 논문 쓰는 제가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참고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자료를. 자, 너무 형식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논문을 쓰시면 이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유용했어요? 문헌 조사를 하시는 데는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우리나라의 국회 전자도서관 가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 학위 논문은 우리나라의 전 대학원에서 그동안에 발표된 학위 논문이 다 있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냥 홈페이지 방문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다 무료로 회원 가입해요. 이용하는 것도 무료고. 어떤 논문은 그 파일이 그대로 아래 한글 파일로 돼 있어서 그 저스트 드래그 해갖고 클릭하는 것도 가능하네. 내가 그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약한 논문은 이게 그림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 보고 옮길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논문은 그것까지 가능해. 한번 활용해 보세요. 국회 전자도서관에 가셔가지고 그 논문도 찾을 수 있고 학위 논문도 찾을 수 있고 다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줍니다. 국회가 요건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각 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각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료실에 그동안에 발표된 논문들이 거기에 다 있네. 옛날처럼 날 잡아가지고 어디 도서관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자료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림 파일로 자기가 출력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만 읽고 재해석해서 자기 논문에 쓰는 게 원칙이겠지. 사실은 남의 논문을 써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 쓰고 싶지 않죠. 그것도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서 인용한 만큼 인용에 대한 증명을 하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문장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그건 옳지는 않죠. 자기가 읽고 필요한 부분만 재해석해서 다시 기술하는 게 정당한 문헌의 이용 방법이라고 봐야지. 단 그런 경우에도 주는 꼭 달아주고. 그런 자료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론의 연구 목적 범위 방법 이건 되겠죠. 논문은 그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두 번째가 보고서 제목 두 번째 제2장 아까 그 순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제2장이 이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요걸 전체 논문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요거를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학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야. 요거 왜 2장이다 이걸 써야 되는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술하는 이유. 귀납적 연구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이라기보다는 발명이 맞지. 발명이 맞아. 근데 발명이란 말 안 쓰고 제시인데, 제식. 근데 그 실제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을 밝혀내는 거니까 발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도래가 됐을까? 라는 것에서 의문을 가졌어. 그랬더니 자녀 양육비의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 간단하게 교육비의 증가, 사교육비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누군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상상해가지고 논문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사교육비 증가에 있다. 그러니까 사설학원은 전부 문 닫아야 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런 맞는 얘기 같기도 하지. 근데 좀 이상하잖아.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궤변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려면 선행 연구를 전부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 검증. 자,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요. 그 절차를 제가 설명을 하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의문을 가져. 첫째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거지. 야, 이게 필시 이게 사교육비가 증가하니까 정말 이렇게 등골이 휘어지니까 그냥 교육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애를 낳게 안 나는가 보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맞는가 틀린가를 검증하려면은 좀 작업이 필요해. 그 작업이 첫째가 이걸 가설로 만드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것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서술문으로 설명하는 것.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서술문의 형태로 이걸 우리가 가설이라 그래. 그것을 검증해 보겠다는 놈이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산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산에 영향이 된다. 이렇게 단정을 일단 해놓고 이것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객관적 논리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검증이에요. 검증. 그렇게 하면 이 검증된 가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검증된 가설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 이게 이론이요. 그럴싸하게 점잖게 잘 해야 되는 설명. 이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고, 그 교수님 강의는 너무 이론적이야. 그러면 그게 좋다는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나쁘단 얘기지. 별로 영향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대단히 훌륭한 강의지. 어쨌든 그러니까 아버지 잔소리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회과학 용어로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가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진리야. 잣대. 그거는 누군가가 의문을 가져가지고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내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론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론들을 이렇게 합해놓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론들이 합해진 거. 책? 책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학문이에요. 학문. 학. 무슨 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말하면 과학인데 이 과자는 생략하고 그런데 사회복지학이라는 책 있죠. 그 책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사회복지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설로 정립하고 그것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검증이 돼가지고 이론으로 확인이 된 것들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학 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납적인 연구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연구라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논문이에요. 뒤에 목차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얼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로는 쉬운데 실제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게 보이지. 아이고 이거 가설 변수 관계는 내가 잘 알지만은 이거 뭔 관계인지를 또 따져야 되고 말이야. 뭐 검증하는데 관찰을 어떻게 하고 분석 이거 뭐 컴퓨터 통계 또 알아야 되겠네. 이 대단히 이게 어려워 보이지. 근데 알고 나면 쉽은데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은 특별히 좀 이 학술지 논문에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아주 좋지. 특 A지. 하지만 요거는 아직은 뭐 얼마든지 알면 쉬워요. 이 논문을 쓰는 사람 중에 이렇게 논문을 쓰는 교수님은 맨날 이렇게만 써. 이게 한번 알고 나니까 그렇게 쉬운 게 없거든. 이건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역적인 연구 방법은 좋다 이게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실제 현상을 관찰해 봐. 야, 이론에서는 자녀 양육비의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확인이 됐네. 그 이론들을 가지고 현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가?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정부가 도와줄까?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나오게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기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역적인 연구고 학교의 논문이나 주관식 답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예요. 여러분들 혹시 논문 써보셨으면 그런 형태를 많이 쓰셨죠? 아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 3장 현황, 제 4장의 문제점, 제 5장에 정책적 대응 방안 하라고 했으니까 정책적 대응 방안, 이것을 하기 위한 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근거란 건 대단한 거예요. 이전의 연구에서 검증된 이론들을 잣대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이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써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그 이론의 범주에서 쓰는 것들이, 대충이란 말은 제가 대충 그냥 잘못 쓴 거고 정확하게 그 의의가 뭐고, 그 원인이 뭐고, 저출산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향,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기존에 연구했던 것들을 여기다 다 소개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말이죠, 그러실 분 안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이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외에도 정말 쓰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한상호 교수님이 논문 작성법에 이것만 써있다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건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 1교시 수업을 마치고 잠시 쉬셨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